이제 세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까지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첫 시간에 봤고요. 두 번째는 20세기 초반까지의 사회복지 흐름들, 아까 말씀드린 세틀먼트 하우스, 그 다음에 SOC, COS라고 하는 자선조직 협회의 활동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초기에 영국의 변화되는 복지의 흐름의 변화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20세기 초반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흐름에 있어서의 영국의 커뮤니티 실천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이제 영국에는 사회서비스협의회와 마을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계속 이어져서 자선조직협회 활동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자선조직 기관들이나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자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조직화하기 시작을 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서비스협의회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런던 사회서비스협의회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런던 자원봉사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했던 사회 서비스들을 협회를 만들어서 통일화하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들을 조직화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학교, 지역 내의 학교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대학도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의 캠브리지셔 마을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교들은 마을 학교나 커뮤니티 대학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교육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이런 발전 방향으로 이어져 왔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도시 근교에 공영으로 지어진 주택지역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주택개발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택개발위원회들이 나중에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하고 이것이 이제 모아져서 커뮤니티 연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커뮤니티 실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커뮤니티 개발을 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하고 또 기능적인 커뮤니티의 조직화를 이뤄냈다라는 것. 즉 주택개발들, 복지의 빈곤의 문제 아니면 주택의 문제 아니면 다른 노동의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어떤 그 소규모 기관들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기능적인 지역사회 복지의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기관들끼리 모여서 좀 더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돼서 조직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바로 2차 세계 대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76페이지 아래쪽을 좀 보시면요. 자, 사회서비스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들을 했느냐. 런던과 같은 시지역과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커뮤니티이고 협의회의 활동은 런던과 같은 시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서비스 제공과 기관 조직화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을학교, 커뮤니티 학교나 커뮤니티 대학은 마을 학교가 있는 지역이 바로 커뮤니티죠. 활동은 커뮤니티 교육을 주로 했고요.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교육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 센터는 도시 근교 지역이 바로 커뮤니티라고 작은 또 다른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도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은 실업에 대한 대응과 이민자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기의 어떤 활동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의 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 내용인데요. 이때는 대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사회민주적인 합의와 커뮤니티 실천, 그리고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커뮤니티 실천의 발전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낸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국의 커뮤니티 실천에 관한 부분들도 전쟁의 역사를 피해서 갈 수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1차 2000년대 초반까지
아니 2000년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까지 1차 대전 이전까지는 굉장히 산업화되고 그런 경제력이 집중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게 했던 시작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힘이 강대해지기 시작을 한 많은 나라,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들이 경쟁 관계에 식민지에서부터도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게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오스트리아에서 황태자의 사망을 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만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독일과 이탈리아들이 함께해서 서구 유럽에서 생기고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돼서 진주만 사건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웠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학교도 생기고 전후 복구를 위한 마을 학교도 생기고 또 도시 외곽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가 생겼던 이유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폐허가 됐던 지역에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마을을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도시 마을을 만드는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난 후에 커뮤니티 워크, 커뮤니티 실천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야기들을 실천을 하고 전문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전에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커뮤니티 워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59년에 커뮤니티 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개발과 같은 이런 3대 방법론을 커뮤니티 워크, 그 다음에 그룹 워크, 집단 활동에 대한 3대 방법론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을 바로 커뮤니티 워커다라는 명칭을, 전문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주게 되죠.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명칭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실천의 전문화를 이루기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의 흑인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소수 집단들,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계획에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성해방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실천들이 사회 행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사회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물론 1968년에 시본 보고서가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이 전에 나왔던 게 뭐죠? 1941년인가요? 5년인가요?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죠. 비버리지 보고서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잠깐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1942년이네요. 비버리지 보고서가 이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전후에 영국 사회에 어려웠던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들 모두가 전후의 복구를 통해서 전후 복구를 원만하게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에 가족수당법, 국민보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뭐 국가부조법, 아동법, 뭐 이런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968년, 65년 뭐 시본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그러죠.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제창을 한 게 비버리지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968년 시본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지역사회에서의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정의를 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케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커뮤니티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 워크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건 뭐냐? 근린이웃 실천으로서 커뮤니티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근린이웃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그냥 네이버후드입니다. 가까이 이웃사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촌들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갈등 없이 행복하게 그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워크, 그룹 워크, 집단사회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 워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방법론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도시 프로그램도 이래서 개발이 되어서 특정 도시 지역이 커뮤니티이고 프로그램은 흑인들 또는 소수 집단 또 여성들을 위한 활동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개발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특정 지역이 커뮤니티이고 활동은 사회 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커뮤니티는 개발의 대상이었지만 이 시기부터 시범 보고서가 나와서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커뮤니티를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커뮤니티 실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시기가 바로 1970년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정부 지원 프로젝트 중에 도시지역 흑인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생겼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까 잠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그 초창기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 식민지 개발 사업이 사회 서비스 커뮤니티 실천으로 발전됐다. 시도 초기에 어떤 커뮤니티 실천의 방법을 한 갈래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커뮤니티 실천의 방법을 식민지에 있던 많은 노예들 아니면 그 지배계층들,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직접 지배계층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들을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성장해서 다시 식민지로 가서 식민지의 지배계층을 형성을 하기도 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영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흑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식민지에서 살던 분들이 오셨고 식민지에서 또 그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고 그런 독립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식민지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작은 연고들이 있는 영국으로 서구 유럽으로 식민지의 국가였던 그 선진국으로 이전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들이 생겼고 그 지역들이 다 빈민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도시 지역의 빈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커뮤니티 실천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게 바로 이 정부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시범 보고서와 이후에 아까 비버리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범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어서 나온 법이 뭐가 있느냐? 하버트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영국 의회에 보고를 냈던 거고요. 또 가족 체계와 지역사회,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한 보고서가 바로 하버트 보고서로서 지역사회 실천에 영향을 미친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1982년의 바클레이 보고서입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보호라는 것이 인간관계망인 비공식 보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보호 서비스와 공식적인 보호 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즉 공식적인 서비스 관에서 제공하죠. 정부에서 제공하죠. 아니면 기관에서 제공하죠. 비공식적 서비스 자선보호기관이나 세틀먼트 하우스 뭐 이런 제3지대에서 제공을 하죠. 이 1980년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한 보고서가 바로 바클레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처음에
비버리지 보고서 1945년 아니면 41년, 42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본 보고서,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바로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욕구의 변화에 맞춰서 지역사회 실천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서 제안해준 보고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97년까지를 좀 보면요. 커뮤니티 실천이 좀 퇴보화하기 시작을 하고요.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자유주의 생각이 나시나요? 영국의 레이거노믹스, 레이거 대통령 시절, 미국은 레이거 대통령 시절에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영국은 대처 수상 때, 여성 수상이었던 대처 수상 때 대처리즘이죠.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커뮤니티 실천에 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이전까지는 계속 바클레이 보고서든 뭐 시본 보고서든 다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비버리지 보고서가 이야기를 했고요. 시본 보고서는 커뮤니티 보호에 필요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보호 개념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또 방금 설명드렸던 바클레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심이 되되 민간 협업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실천, 지역사회 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처리즘 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화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이나 역할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바로 시장경제주의, 신자유주의의 큰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커뮤니티 워크 퇴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사회사업이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나 경제공황 상태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호황이었던 영국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때 실직자들을 위해서 6만 개의 커뮤니티 작업장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작업장, 공적 자본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본이 선순환됨으로써 현재의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행동, 경제 개발 시점으로 이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피스 보고서라는 게 이제 바클레이 보고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의 역할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역할들을 하고 민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서 민과 간의 협업을 통하고 시장화하자라는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보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1997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그리피스 보고서라는 게 나오고요.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는 가족 등 비공식 부분의 역할들을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법률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사회 서비스를 만들지만 이게 가족들이나 민간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가는 보장해주고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법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 맞출 수 있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법을 좀 보면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장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개념의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들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좀 보면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회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1980년, 90년대를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학문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주가 이루었죠. 근데 경제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 197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확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중간에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게 정말 우리 내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국가만 잘 운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오일 값이 갑자기 뭐 10불 20불 하던 그 원유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고가가 돼버린 거죠. 예, 생산량이 줄고 뭐 하면서 예. 그래서 뭐 10불에 사오던 기름을 뭐 100불에 사온다라고 그러면 이 오일이 모든 생산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기계를 가동하고 공장을 가동했었기 때문에 모든 기계를 가동했었기 때문에 그 생산 비용들이 월등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도 높아지고 또 그런 소비자가가 높아지다 보니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이 되는 경제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비싸니까 안 사고 만드는 사람은 원료가 비싸니까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비싸니까 먹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도 줄여서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규모 국토사업들, 우리도 IMF 때 서해안 도로 뚫고 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도로를 새로 뚫고 항만도 새로 하고 뭐 하면서 거대한 공공사업을 일으켰죠. 영국도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유명한 댐을 만들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모든 도로를 미국의 그 넓은 땅에 도로를 막 뚫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도로를 뚫어대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국민들이 노동시장을 새로 만들고 그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재원이 풀려나가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활성화법입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흐름도 그렇게 변화가 왔었고요. 그 이후가 이제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경제가 호황일 때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정부에서 확대해서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와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좀 움츠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화하고 민영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후에 민영화하고 시장화하다 보니 오히려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사회 서비스가 이전에 봤던 사회 서비스보다 생각했던 만큼의 서비스 질도 오르지 않고 선택의 폭도 다양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는 아니면 지역사회의 변화 요구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이 잘 개발되고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영국에서는 1997년입니다. 이때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서 유럽 시민사회를 건설하고 이때에서부터 슬슬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한 게 EU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초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결과가 바로 EU 유럽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개념들을 설립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서비스들 시장화를 촉진합니다. 다만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것들을
가격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다원화된 어떤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장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 경쟁 입찰제를 시킵니다. 예.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뭐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죠. 독과점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입찰, 의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서비스 기관들이 여러 제안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 좋은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훌륭하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도 훌륭한 어떤 그런 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끼리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의무 경쟁 입찰제들을 도입을 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의무 경쟁 입찰제를 폐지하고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현대화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지 다원주의, 또 복지 혼합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원봉사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의 커뮤니티이고 활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발과 케어 제공이다.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티 케어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 이제 이후에 1997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 91페이지를 좀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국 커뮤니티의 실천 전개 과정들이 그 시기별로 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한 번 더 훑어보시면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세 번째 수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5주차 수업에 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